자, 경질염화 비닐간 특징. 시집이 딱 되고 산알칼리성이 강하며 내해수, 내약품성이 우수합니다. 전기 절연성이 크고 금속광과 같은 전식. 자, 전기를 통해서 부식되는 걸 전식이라고 그래요. 이 작용에 염려가 없고 간내, 자, 매끄럽죠, 간안이. 그래서 스케일이 잘 끼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항상 유량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매끄러우면 간내 마찰 손실 수도가 적어져요. 그래서 마찰 손실이 적고 굴곡, 접합, 용접 등 배관 강화에 용이합니다. 무독, 무치로 위생적이고 가볍고 강하고 여기까지는 다 좋아. 뭐죠? 열과 충격에 약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열 팽창률이 크고 자외선에 약합니다. 자, 두께에 따라 이렇게 여러 형태로 쓰입니다. 간의 접합은 자, 이음새 접합 또는 뭐 테이퍼로 되는 접합, TC 이음간 등 여러 형태의 접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교화 폴리에틸렌 간도 있고, 그래서 내열성, 내약품성 이렇게 해서 온수 온돌 파이프로 이용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P간, PB간 이런 것이 있는데 폴리에틸렌간인데 PVC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자, 화학적 물리적 성격이 PVC간보다 우수한 것이 PE간입니다. 자, PE간. 자, PE간은 거의 PVC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PB간입니다. 폴리부틸렌간을 PB간이라고 그래요. 여기 써졌네. PB간. 폴리부틸렌간. 자, PB간. 자, 그래서 요것은 있죠. 일반 건물의 급수 배관의 재질로 동간과 스테인레스 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근래 이보다 훨씬 저렴한 자, 위생적인 폴리부틸렌 간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새로 개발된 간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안 써졌는데 열과 충격에 약해요. 뭐에 약하다고? 충격에 약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간. 자, 콘크리트 간도 배관의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내식성이 간에 배수관, 그 다음에 해수 수송관, 모래 운반관 등으로 이용되고, 콘크리트 제품 가격이 싸죠. 그래서 콘크리트 간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우리 그 일본 말로 녹강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간을 계속 연결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제발 있다고 해줘. 있죠. 자, 옥외 배수 간 같은 데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간을 계속 연결해서 보통 하잖아요. 그것이 콘크리트 간이에요. 자,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간이 있고 성면 시멘트 간도 있고, 자, 철근 콘크리트 옥외 배수 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도간으로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두꺼운 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는 배관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관의 부식인데, 자, 철합금, 동합금, 알루미늄 합금은 산화로 인해서 부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용존산소라고 그래요. 이 용존산소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금속은 산화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인간도 산화된다는 거 알죠? 산소에 접하면. 자, 접촉된 다른 금속 간에 일어나는 분속.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이 접촉되거나 응력이 집합되는 곳에 부식이 큽니다. 특히 또 전기가 흐르는 곳에 부식이 잘 돼요. 그래서 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차이가 크고 간이 접촉할 때 접촉 부근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 매설관 같은 경우는 자, 위에서 이렇게 그 접지 같은 것들 때문에 전기가 흘러요. 작은 전기가 퍼져나가서 흐릅니다. 그럴 때 전류관으로 유입돼서 전기를 통해서 부식되는 것을 전식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참고적으로 전식이 안 일어나는 관들은 자, 아까 했던 합성수지 간들, PVC 간, PB 간, 뭐 이런 것들은 안 일어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절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브가 쭉 나오죠. 자, 배관에는 밸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전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스위치. 자, 여기서 공사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약간 위험해요. 자, 전문가들은 그냥 전기를 켜놓고 공사를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전기는 양손이 닿아야 통하기 때문에 한 선을 배제시켜 놓고 하면 절대로 안 통하는데 이게 살짝 닫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스위치를, 여기에 관련된 스위치를 내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위생기구에 파이프를 고쳐야 돼.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 여기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 자, 여기에 흘러가는 원관의 밸브를 잠그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형태의 밸브가 다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 이것이 바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밸브류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관에는 밸브류가 있고 전기에는 스위치가 있고, 그렇죠? 자, 슬루스 밸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게이트 밸브예요. 문을 여닫는 밸브인데 작동법을 좀 그림을 그려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관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자, 요것부터 해야죠. 자, 관내 이 유량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자, 그런데 이쪽에서 뭔가를 고치려면 이 물을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차단시킬 때는 요거 뺑 돌리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 착 맞으면서 차단시키고 여기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목을 왜 게이트라고 하죠? 문이잖아, 문. 그죠? 근데 게이트 밸브의 약점은 유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유량을 조절할 수 없냐? 여기에 이만큼만 내렸다고 생각합시다. 요만큼만 내리면 여기에 이제 통로가 생겼죠. 그러면 이 통로를 통해서 물이 흐르죠. 근데 아시겠지만 유량이 컸다가 갑자기 줄어들면 물이 더 빠르게 흘러버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유량이 정확히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슬루스 밸브는 차단,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야? 뭐 아니면 뭐? 차단하거나 안 흐르거나.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직접 만들려고는 하지 말고 대강 그 작동법만 이해하셔야. 자, 그래서 게이트 밸브가 슬루스 밸브라고 그랬죠. 읽어봅니다. 스톱 밸브, 일명 게이트 밸브라고 하며 유체의 마찰 손실이 적어 급수 급탕 배관에 많이 쓰입니다. 유체의 흐름에 따른 간내 마찰 저항 손실이 작습니다. 밸브를 반 열고 사용하면 그냥 물이 엄청 빨리 흘려서 유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슬루스 밸브는. 그러면 여러분 출제자들이 사기꾼과 동창이니까 끊임없이 슬루스 밸브는 유량 조절에 적합하다고 여러분을 속여먹겠죠. 그죠? 그러면 슬루스 밸브의 어떤 구조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렇지 뭐 뭔가 조절이 가능하겠지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찌꺼기가 체류해서는 안 되는 난방배관에 적합하고 유량 조절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계속 나오죠. 자, 핸들 회전력이 글루브 밸브보다 가벼우며 대형 및 고압 밸브로 사용합니다. 원통질은 그대로 열리므로 양정이 크게 되어 개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글루브 밸브입니다. 자, 글루브 밸브는 이렇게 닫힌 모습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배관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관의 유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들어 올려졌을 때는. 정말 이해되죠? 근데 이걸 잠가서 여기를 꽉 막아버리면, 자, 더 이상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지를 않죠. 자, 이것도 일종의 무슨 밸브죠? 스톱 밸브입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 왜 이것을 글로브 밸브라고 하냐면 야구 그럽과 비슷한 것으로 막는다는 뜻이에요. 읽어봅니다. 자, 일종의 스톱 밸브라고도 하며 밸브의 형식이 구와 같아서 글로브 밸브라고 합니다.
자, 구조상 유량 조절과 흐름의 개폐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개폐용으로만 쓰는 게 뭐였죠? 슬루스 밸브죠. 그죠? 근데 슬루스 밸브는 유량 조정에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안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무엇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량 조절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유량 조절이 어느 정도 이 구멍을 막고 안 막고에 따라서 유량 조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요것보다는 유량 조절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유량 조절이 된다 그래요. 그냥 직접 만들 것이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이 됩니다. 자, 슬루스 밸브에 비해서 양정이 작아. 이 말은 뭔 말이죠? 슬루스 밸브는 원통이 있고 이걸 전체로 칼날처럼 이렇게 와서 막아야 되니까 막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 글로브 밸브는 막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슬루스 밸브에 비해 양정이 작아 개방 시간이 짧고 누설이 적으며 제작이 비교적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유체의 저항 손실이 크고 간내의 유체를 완전하게 배출시키는 경우에도 유체가 잔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체가 잔류하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급탕배관이나 저압의 증기 난방에는 부적합하고 유체의 흐름과 평행하게 밸브가 개폐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체의 흐름과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글로브 밸브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체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가지는 모습입니다. 스톱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체의 흐름과 평행하게 밸브가 개폐되고 또 이 글로브 밸브의 일종으로서 앵글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직각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밸브의 일종으로 글로브 밸브보다 감압 현상, 즉 압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현상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용도는 수도 본관에서 유를 폐쇄하는 경우나 유량 조절에 적합하는데 중원부원 써져 있지만은 스톱도 되고 유량 조절도 된다. 그 밸브 이름이 뭐예요? 글로브 밸브다. 자, 그 다음에 요 느낌이 오시죠? 버터플라이. 자, 어떻게 됐죠? 요거 이제 간이 있는데, 요렇게 돌리면 유량이 차단되고, 요렇게 돌리면 유량이 흘러가고,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날개가 양쪽에 있으니까 나비 같다 그래서 버터플라이라고 그래요. 자, 원통형 몸체 속의 밸브 복을 축으로 원형판을 회전함으로써 개폐되는 밸브. 자, 나비 밸브라고도 합니다. 볼 밸브와 마찬가지로 90도 회전으로 개폐되며 주로 저압 유체의 유량 조절 밸브로 많이 쓰입니다. 자, 구조가 단순하고 밸브 전체의 크기가 작아 설치 면적이 작고 중량이 가볍고 단가가 쌉니다. 그러나 완전 밀폐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완전 폐쇄가 곤란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콕 어디서 많이 봤죠? 콕 잠갔냐? 그죠? 가스 콕 잠갔냐? 그럴 때 콕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이렇게 이거 볼 밸브나 콕킥 밸브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딱 잠그면 이거 쫙 내려가서 착 차단되는 거예요. 자, 콕. 원뿔 또는 원뿔의 구멍을 뚫고 축 중심으로 90도 회전하면 90도 회전하면 밸브 개폐되는 밸브로서 보통 플러그 밸브라고 합니다. 자, 유체 저항이 적고 개폐 시간도 적습니다. 종류는 자, 글래드 콕, 메인 콕 같은 이름이 있는데 콕도 밸브입니다. 가스 밸브 같은 것을 콕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볼 밸브입니다. 역시 콕하고 똑같아요. 자, 볼 밸브는 통로에 연결된 파이프와 같은 모양의 단면으로 되어 중간에 둥근 볼을 회전하여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밸브 몸체가 크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90도 회전에 의해 완전 개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유체의 저항이 적고 밸브 조작이 간단한 형태가 볼 밸브입니다. 자, 이것은 유량 조절용으로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볼탭은 어디다 쓰냐고 물어봐줘요. 볼탭. 여러분, 고가수조 방식에서 그 볼탭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차면 더 이상 차단되고, 예. 그래서 급수관을 끝에 부착된 동제의 부자에 의해서 수조 내의 수면이 상승할 때 수전이 멈춰. 그러면 이게 고가수조 방식할 때 고가수조에 물이 다 차면 어떻게 해요? 딱 멈추는 형태로 됩니다. 수전이 멈추고 수면이 내려가면 부자가 내려가서 수전이 열려서 자, 양수기를 통해서 물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볼템. 그 다음에 밸브 정도가 쭉 계속 나오죠, 지금. 자, 플로트 밸브는 뭐냐면 이게 플로트 밸브는 급수 밸브를 자동 제어하는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플로트 밸브는 저수조, 감압수조 등의 중력으로 공급된 물을 탱크 내 소정의 수위로 유지하는 밸브며 그 구조는 플로트의 자, 상하 운동에 따라 레버를 개폐시켜 물 공급 제어를 행하는 건데 플로트 밸브는 자, 그럼 이제 급수 밸브를 자동 제어한다. 그러니까 자동 제어 밸브예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탱크에 공급돼서 자, 소정의 수위를 유지하면 장기공, 소정의 수위보다 낮아지면 물이 계속 열려서 차이는 밸브가 자, 플로트 밸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체크 밸브. 체크 밸브. 체크 밸브는 여기 써져 있죠. 이렇게 뭐라고 써졌어요? 역류 방지형 밸브를 체크 밸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A에서 B로는 흘러도 B에서 A로 흐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류 방지형인데 자, 여러 형이 있어요. 스윙형이 있고 리프트형이 있고 스몰 앤 스키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 밸브의 공통점은 자, 어찌됐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데 자, 반대로 흘러가면 이 힌지가 닫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반대로 흐르면 닫혀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흐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 밸브가 뭐라는 거예요? 체크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유체 역류 방지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윙형이 있고 리프트형이 있고 자, 스몰 앤 스키형이 있고 자, 특히 스몰 앤 스키형은 요거 좀 하나 알아둡시다. 리프트형 체크 밸브에 스프링과 안내깃을 내장한 자폐식으로 펌프의 토출층 및 수직 배관에 사용을 해서 스몰 앤 스키형은 무엇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워러 해머, 즉 수격 작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밸브, 자, 체크 밸브형이 스몰 앤 스키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볼용 체크도 있고 하여튼 전부 다 이죠. 여기까지 한번 해봐요. 요렇게만 해봐요. 자, 스윙형, 리프트형, 스몰 앤 스키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하죠? 체크 밸브형에 속하는데 체크 밸브형은 역류 방지용 밸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름망입니다. 스트레이너가 거름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조절 밸브, 유랑계, 열 교환기 등을 기기 앞에 설치하여 배관 속에 먼지, 흙, 모래, 새 부스러기, 기타 불순물 등을 여과시켜 줌으로써 기능의 성능을 보호하는 기구인데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여과기라고 합니다. 배관에 따라서는 여과기가 필요한 배관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감압 밸브가 있는데 이걸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지금 1차 측에서는 자, 이 밸브가 고압입니다. 자, 쭉 고압으로 가요. 그래서
감압 밸브를 통해서 이걸 이제 감압기라고 그래요. 압력을 뭐 하는 겁니다. 낮춰서 이쪽으로 갑니다. 자, 게이트 밸브는 차단 밸브라고 그랬죠.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고. 자, 열려 있죠. 차단하려면 차단 밸브. 그래서 여기로 갈 때는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압력이 다시 또 이쪽으로 흘러서 상호 평행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어찌됐건 중간에 압력을 줄이는 밸브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감압기 밸브라고 하는데 이 3층에 제가 감압기를 사놨어요. 감압기는 압력을 빼는 밸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전기가 여기에 들어올 때는 220V로 들어올까요? 이 정도로 건물이면 22,000V로 들어올까요? 고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고압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러면 이것을 낮춰야 될까, 안 낮춰야 될까요? 수용가에서 쓰려면 낮춰야죠. 그래서 필요한 게 변압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가스나 지역난방 같은 온수물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압이죠. 그죠? 이 고압을 직접 수용가에서 쓰면요. 너무나 압력이 세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압력을 낮추는, 그래서 압력을 정압시키는 기기가 필요하죠. 그것이 감압 밸브라고 합니다. 압력을 낮추는 밸브.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압 배관과 저압 배관 사이에 설치해서 고압 측의 압력 변동에 관계없이 또는 저압 측의 사용량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유량을 조절하여 저압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인데, 자, 이 감압 밸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정압기라고 그래요. 압력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쓸데없이 이런 거 막 너무 설명을 해놔가지고 좀 다양하게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정압기, 자, 감압 밸브는 압력을 낮추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수압이나 전기압이나 똑같습니다. 자, 제목이 뭘로 바뀌죠? 오수 정화 시설로 바뀝니다. 오수 정화 시설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나올 것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부터 하고 봅시다. 여러분, 그 정화조 있잖아, 정화조. 그 작은 곳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것부터 좀 합시다. 정화조가 개인 하수 시설인데, 정화조는, 자, 대변기 같은 오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패 탱크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균이 작용하냐고 물어봐죠. 자,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 작용해서 썩혀. 이걸 이제 혐기성 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썩혀서 이것이 부패 탱크 2로 들어가서 여가 장치로 들어갔다가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살수호흡통을 따고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 상수호흡통을 따고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아래에 자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공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공기하고. 자, 공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산소를 좋아하는 균들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호기성균이 이것을 자 산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떨어지는, 물로 쫙 뿌려.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서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기성균으로 통해서 여기에 바닥에 물이 떨어지면서 이게 흘러 들어가요. 흘러 들어가면 치아나 염소, 치아나 염소 소독을 해버려요. 그 소독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하가 되는 형태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배출이 돼버리면 정화조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근데 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될까요? 다 잘 배출되면 정화조 청소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오온이나 쓰레기가 조금씩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면 꼭 잡으러 그게. 자, 그래서 정화조의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걸 너무 아무래도 거기다 뭘 더 집어넣어 갖고 융해시킨 다음 짝짝 뽑아냅니다. 뭔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근데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결되어 있는 데는 개인 이렇게 정화조가 필요 없고 거리 배출을 하면 종말 처리장에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건물에서 급수, 급탕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후에 오염되어 더러운 물이 되므로 건물에서 신속하게 배출해야 되겠죠. 근데 건물에서 배출되는 배수나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해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이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 같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 하천수 및 해수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도시와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배출되는 배수량은 하천의 자정 능력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미생물을 투입하여 자 이렇게 미생물을 투입해요. 그래서 오수를 정화시킨 후 하천에 방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수를 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설비를 오수 정화 설비라 하고 가장 원시적인 것이 정화조입니다. 알겠죠? 정입니다. 자, 오수 처리 설비는 설비의 처리 범위에 따라 단독 정화조와 그러니까 이런 큰 건물에 단독 정화조가 있고 사수 종말 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오수 처리 시설로 연결됩니다. 구분되는데 단독 정화조는 어디다 쓰는 거냐? 수세식 대변기, 소변기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변, 소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은 이것보다 범위가 커 대변, 소변뿐만 아니라 욕조, 싱크 등에서 배출되는 잡배수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오수 처리 시설입니다. 요거 읽어볼까요? 분뇨가 뭐냐? 수거식 화장실 또는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물질로 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까지 포함되는 것이 분뇨. 자, 하수도가 있고 공공하수도, 개인하수도 이런 것은 국어적 용어를 잘 쓰면 그냥 알아먹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수 오염도의 지표입니다. 배출되는 오수의 오염의 정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게 되는데 자, 이 오염도의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데요. 자, 이들 지표의 단위로서 pH, 보통 파 그렇게 읽습니다만 pH라고도 그냥 읽어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자, ppm 또는 리터당 미리그램으로 오수 오염도를 계산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고 물어봐줘요. 제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이거 이제 BOD.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들어는 봤어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계산할 때는 요 원칙에 따라요. 20도씨에서 5일 동안 이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20도씨에서 5일 동안 미생물이 자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는데 소비되는 용존의 산소의 양을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5일 동안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데 소비되는, 자, 그러니까 산화 분해하기 위해서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산소를 많이 소비해 버리죠. 그러면 실제 그 물에는 산소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져 버리죠. 참고적으로 산소가 많으면 좋은 물이요. 자, 그런데 산소가 적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뭘 분해하기 위해서요? 미생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자, 산소를 많이 써먹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수중의 BOD량은 호기성, 자,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 버립니다. 일어나며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 오염의 간접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BOD 농도가 높다는 것은 오수 속에 유기물이 다량 함유돼요. 미생물이 이것을 분해 안정화시키는데 뭐가 필요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의 산소를 소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질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생물이 많으면 자,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해서 산소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산소가 희박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산소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없어, 산소가. 그러면 배 뒤로 딱 자빠져서 올라옵니다. 죽어. 알겠죠? BOD 제거율,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제거율은 정화조의 오수 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항목이므로,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의 숫자를 죽여야죠. 자, 나타내는 항목으로 아래 표는 정화조의 BOD 제거율 측정 방법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BOD 이렇게 제거율 따십니다. 제거율.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정확하게 좀 이해합시다. 정화조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자, 뭐라고 했죠? 제거율이라고 해요. 알겠죠? 제거율이 높을수록 지금 정화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료는 수세식 화장실에 유입되기 전의 세정수와 정화조의 소독실로 유입되기 전에 유출수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유입수와 유출수를 빼고 분모는 유입수입니다. 그래서 유입수, 유출수의 BOD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어. 그런데 유출수는 50이요. 그러면 100분의 100 빼기 50이니까 50%가 되겠죠. 그래서 BOD 제거율이 몇 프로가 된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예, 그래서 이 제거율이 적을수록 좋은 지금 정화조가 잘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유입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그냥 생분뇨에다가 희석 비율을 하고, 자, 희석 비율의 또 산정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몰라도 돼요. 요 식만 좀 알아두세요. 유입수가 있겠죠. 처음 들어온 그 분뇨. 그러다가 유입수에서 이제 마지막에 유출할 때 중간에 BOD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해결되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반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50%. 그죠? 70%가 죽으면 30%가 되겠죠. 70이 죽으면 없어지면 제거가 되면. 자, 그다음에 자, 이것이 무슨 요구량이라고 그랬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요. 20도씨에서 며칠간 5일간 배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똑같은 산소 요구량인데 화학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20도 그 다음에 5일간 이렇게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폐수 중 유기물질을 강한 산화제, 이 산화제
이 산화제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OD 값은 BOD 값보다 높은데 이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까지도 화학적으로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OD는 20도에서 5일간인데 이건 2시간이면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측정이 더 빠르겠어요? 자, COD가 더 측정이 빠르겠지만 정확한 측정은 뭐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BOD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산소량을 용존산소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수 중에 녹아있는 산소량, DO가 클수록, 자, 이때는 산소량은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미생물이 번식해버리면 이 산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량 DO가 클수록 정화 능력이 우수한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용존산소는 주로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서 수면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다는 사실 알죠? 그죠? 근데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면 산소를 다 잡아먹어버려. 그러면 그 속에 사는 물고기는 뭘 벌려버린다 그랬죠? 배를 뒤집어버려. 그러니까 그 미생물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이쪽은 제거율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BOD는. 기억하시죠? 이것도 시험에 꽤 잘 나와요. SS. 이걸 뭐라 그러죠? 부유물질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부유물질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르 막기를 뜻하는 게 부유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뿌이하다. 그러면 좋은 물이 나쁜 물이에요. 그래서 오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0.1 미크론이라고 해요. 0.1 미크론 이상, 그러니까 자, 1000분의 1mm가 1000분의 1mm가 1미크론이야. 그러면 0.1 미크론은 그보다 훨씬 더 적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알맹이야. 이런 이상의 고용물질로서 물에 용해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 이 부유물질이 적당히 많으면 탁도를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로서 무르 세기에서 어계류, 새우나 게 같은 것이 호흡, 일강의 수중투가 조류 등의 동화작용을 방해합니다. 무르 탁토가 있으면 확실히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졌죠? 스컴. 자, 정화조 내 오수 표면에 떠오르는 오물 찌꺼기로 액면으로부터 원류시켜 제거하거나 스컴 수직으로 긁어모아 제거하며 스컴을 분리한 물은 부상분리조 하부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컴이 쌓이고 다 제거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시청에서 온 차가 이렇게 다 빼가는 거예요. 자, 활성온입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해서 이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하수나 폐수에서 생긴 세균 등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온이 유기물질이나 무기물질을 섭취 분해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온이와 달리 활성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돈 버는 사업을 하냐면 말이에요. 제 친구가 이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 활성온이를 걷어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 쫙 걸쳐놓고 지렁이 키워요. 그럼 지렁이가 여기서 번식이 돼. 근데 그 사업 그 친구가 해서 돈은 좀 벌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봐죠. 동네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해서 못 한대요. 냄새 때문에. 소송 걸리고 막. 자, 그 다음에 이제 pH. 자, 자, 무르의 액성, 즉 상성 또는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 pH는 수소 이온 농도로 따집니다. 무슨 이온 농도? 그래서 역수의 상용 대수값으로 따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음용수로 쓰는 것은 자 7을 기준으로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알칼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용수로 쓰는 수소 이온 농도는 약간 알칼리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pH 7이면 중성, 7보다 크면 알칼리, 7보다 작으면 산성. 그래서 보통 음용 기준으로 배수 기준에서는 5.8에서 8.5 정도인데 7을 기준으로 보면 약간 알칼리성으로 음용 기준도 여기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처리 시설에 의한
자, 오염에 대한 평가 지표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쉰다는 말은 다 월요일 날 만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할만하죠? 할만하다고 좀 해줘. 자, 그냥 이게 공부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지에 가면 어느 정도 반복성이 생겨요.